이번 한일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여야가 엇갈린 반응을 내놓으며 정면 충돌했습니다. 공방이 격화되면서 예정됐던 국방위원회는 파행됐습니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위원회가 전원위원회 구성을 위한 선거제도 개선 결의안을 의결했습니다. 정개특위는 국회의장 자문위원회가 제시한 3개의 개편안을 중심으로 전원위에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주 최대 69시간 근로 개편안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보완 지시에 여권도 입법 취지가 왜곡됐다면서 수습에 나섰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국민을 기만하지 말고 정책을 철회하라고 비판했습니다. 청년 정치인의 시각으로 이슈를 분석해보는 청년맞수, 안보 경제 협력의 새 출발인가, 굴욕적 외교인가, 극명하게 평가가 엇갈리는 한일 정상회담과 MZ세대의 거센 비난 여론에 부딪혀 후퇴한 주 69시간제에 대한 청년들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7일 금요일 국회 라이브 6 시작하겠습니다. 12년 만에 한일 정상회담 결과를 놓고 여야가 정면 충돌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의 결단을 역사가 제대로 평가해 줄 것이라고 밝힌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우리 외교사에 가장 부끄럽고 참담한 순간이었다고 맹비난했습니다. 이 여파는 국회 국방위까지 이어졌는데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에 대한 국방부 보고는 여야의 신경전 끝에 미뤄졌습니다. 김동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 국민의힘은 일본의 대한국 수출 규제가 풀리는 등 한일 양국 사이에 세워졌던 불신과 불통의 장벽이 무너지기 시작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기시다 총리가 일본 역대 내각의 역사 인식을 계승한다는 것은 사죄의 뜻이 포함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대중 오부치 선언이 한국 국민에게 손해와 고통을 안겨준 것에 대하여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를 담고 있던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재확인은 양국의 새로운 미래의 발판으로 볼 수 있고 크게 보면 사죄의 뜻이 포함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이 일본의 하수인이 되는 길을 선택했다며 맹비난했습니다.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 일본의 사죄나 반성은 전무했고 우리 정부가 공언한 일본의 대응 조치는 언급조차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본에 조공을 바치고 화해를 감청하는 그야말로 황복식 같은 그런 참담한 모습이었습니다. 오므라이스 한 그릇에 국가의 자존심과 피해자의 인권, 역사의 정의 전부를 다 맞바꾼 것이다 라는 우리 국민들의 한탄 소리가 틀려 보이지 않습니다. 여야는 국회 국방위원회에서도 충돌했습니다. 국방위는 오늘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도발과 관련해 국방부로부터 현안 보고를 받을 예정이었지만 민주당 의원들의 피켓 시위에 국민의힘이 항의하면서 파행됐습니다. 목적은 달성하신 걸로 보여요. 그러면 이제 정상적으로 회의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죠. 이것은 태극기고 사실 여기는 정치적인 구호라고 하기에는 할 수 없는 역사적인 교훈에 이른 것인데 국방위는 23일 전체 회의를 열고 북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등에 관한 국방부 보고를 다시 받기로 했습니다. 국회방송 김동길입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소위원회를 열고 국회의장 자문위원회의 제안을 바탕으로 3가지 선거제도 개편안을 국회 전원위원회에 상정하기로 했습니다. 전원위는 오는 27일부터 개편안을 두고 난상 토론을 벌일 예정입니다. 보도에 임채원 기자입니다.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을 위한 3가지 방안을 담은 결의안이 국회의원 모두가 참여하는 국회 전원위원회에 상정됩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오늘 정치관계법 개선 소위원회를 열고 전원위에 상정할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을 의결했습니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의장 자문위원회 안을 중심으로 논의하자는 국민의힘의 결정을 존중한 결과라고 밝혔습니다. 큰 틀에서 다른 정당들도 거기에 존중을 하면서 의장 자문위원회 안을 중심으로 이번 전원위원회 논의가 진행이 되도록 합의를 보았다. 결정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 내용들에 대해서는 토론 준비안이다라고 봐주시면 좋겠다. 결의안은 앞서 국회의장 자문위원회가 제안한 3가지 안을 반영했는데
큰 틀에서 보면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비례대표 의원 비율을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비례성을 강화하기 위한 비례대표 숫자를 확대해야 되는데 어떻게 확대할 거냐. 두 번째는 지역 소멸과 지역 편중에 대한 제도적인 보완을 어떻게 할 거냐. 이게 가장 핵심적인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국회의원 300명의 비율은 지역구가 253명, 비례대표가 47명입니다. 결의안의 1안과 2안은 비례대표 의원 50명을 추가해 의원 정수를 350명으로 늘리는 방안이고 3안은 의원 정수를 그대로 유지하며 도시는 중대선거구, 농촌은 소선거구를 적용하는 도농복합선거구제를 통해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원 비율을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와 함께 결의안은 비례대표 후보 공천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개방형 정당 명부제 도입과 중복 입후보제 도입 등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정개특위 소위를 통과한 결의안은 전체 회의를 거쳐 오는 23일 구성되는 국회 전원위원회에 상정됩니다. 전원위는 오는 27일부터 약 2주간 선거제 개편을 두고 난상 토론을 벌일 예정입니다. 실제로 전원위원회 과정에서는 이 안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열어놓고 자유롭게 국민들 앞에서 토론을 할 수 있고 다양한 의견들을 또 수렴해서 전체적인 전원위원회 결과를 도출해 나가는 데 노력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전원위에서 선거제 개편 합의안이 도출되면 여야는 다음 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국회방송 임채원입니다. 정부의 최장 주 69시간 근로시간 개편안을 두고 논란이 일자 윤석열 대통령은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라며 재검토를 지시했는데요. 야당은 주 60시간 근거는 뭐냐며 장시간 근로 자체가 안 된다고 밝혔고 여당은 주 69시간이라는 프레임만 강조되고 있다며 입법 취지를 봐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보도에 홍예진 기자입니다. 최장 주 69시간제 추진을 놓고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정부 여당이 수습에 나선 모습입니다. 당장 윤석열 대통령은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라며 재검토를 지시했고 국민의힘은 입법 취지는 노동시간 유연화라며 대국민 여론전에 공을 들였습니다. 69시간이라는 말만 알려져서 마치 52시간 근로제가 69시간 근로제로 늘어난 것처럼 비춰진 그런 측면이 많은데요. 그러면서 국민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장시간 노동제는 과로 사회로의 퇴행이라고 강력 비판하며 정책 전면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은 또 윤 대통령의 재검토 지시를 두고도 대통령 한마디에 정부 정책이 손바닥 뒤집듯 바뀌어선 안 된다고 비난했습니다. 69시간 던졌다가 안 되면 64시간 던졌다가 또 안 되면 60시간 이하 마치 5일장에서 물건값 흥정하듯이 국가정책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재검토 지시로 정부가 연장근로 상한선 재조정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만 5세 입학 논란처럼 사회적 합의 없는 정책 추진에 대한 여론의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국회방송 홍혜진입니다. 이스라엘을 공식 방문한 김진표 국회의장이 유대인 추모기념관을 방문해 제2차 세계대전 당시 학살된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후 팔레스타인 총리와의 면담을 갖고 양국 간 경제협력 방안 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보도에 남수지 기자입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이스라엘 야드바셈을 찾았습니다. 야드바셈은 히브리어로 이름을 기억하다라는 뜻으로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에 학살된 유대인 추모 기념관입니다. 김 의장은 야드바셈에서 희생자들을 위한 추모의 불을 점화하고 헌화했습니다. 김 의장은 이스라엘 국민들의 고통과 극복, 새 이스라엘 건국의 강인한 정신력과 믿음을 대한민국이 추모하고 기억하겠다는 내용의 방명록도 작성했습니다. 이어 김 의장은 모하메드 슈타의 팔레스타인 총리를 만나 양국 간 경제교류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김 의장은 국회 차원에서 IT 등 첨단 기술 분야 인력 교류 지원을 노력하겠다고 말했고 슈타의 총리는 기업 대표단 상호 방문으로 양국 관계가 더 돈독해지길 바란다고 화답했습니다. 김 의장은 슈타의 총리에게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지지도 적극 당부했습니다.
김 의장의 이번 순방에는 더불어민주당의 전해숙, 권칠승, 강병원, 이장섭, 홍기원 의원과 정의당의 이윤주 의원 등이 함께했습니다. 9박 11일간 해외 순방 일정을 마친 김 의장은 내일 한국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국회 방송 남수지입니다. 고 김문기 씨와 백현동 개발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차 공판에 출석했습니다. 이 대표는 조금 전 재판을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 없이 법정을 떠났습니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방송 인터뷰 등에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에 대해서 시장 재직 때 알지 못했다고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대표 변호인은 지난 공판에서 이 대표 발언에 대해서 시간과 공간이 특정되는 구체적 사실이 아니라 주관적인 것에 불과하다며 허위 사실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김기현 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신임 지도부가 오는 24일 전북 전주에서 첫 현장 최고위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최근 김재원 최고위원의 5.18 발언 논란을 잠재우고 호남 민심을 공략하려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또 오늘 4월 5일 치러지는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공천한 김경민 전북도당 고문을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자동차 배터리를 비롯한 핵심 장치나 부품에 대해서 안전성 인증 제도를 도입하는 자동차 관리법 개정안이 국토교통위원회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국토위는 또 쪽방 밀집 지역 등 공공주택지구 토지 소유자에게 건축물로 현물 보상할 수 있도록 한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등 17건의 법률안을 의결했습니다. 오는 21일과 22일엔 각각 교통법안 심사소위와 국토법안 심사소위를 열어 교통약자의 택시 이용 비용을 지원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과 대구 군공항 이전, 대구 경북 신공항 건설 특별법 등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국회는 오늘 21일 오전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제1회 국가현안 대토론회를 개최합니다. 토론회에선 연금개혁을 주제로 연금 재정 안정화와 노후소득 보장체계에서 공적연금의 역할 등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초대장을 통해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를 중심으로 국가 아젠다에 대한 활발한 소통과 심도 있는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회 방송은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국가현안 대토론회를 생중계할 예정입니다. 네, 한 주간에 있었던 정치 이슈를 짚어서 정리해드리는 순서 주간 이슈픽 코너입니다. 김지수 아나운서 나와 있습니다. 김지수 아나운서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한 주일 동안 또 기다렸는데 첫 번째 이슈픽부터 살펴볼까요? 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갈 길이 먼 한일입니다. 네, 이번 그 한일 정상회담 이제 어제 오늘 이틀 동안 이제 있었는데 그 관계 그 결과를 두고서 나오는 그 예상과 이야기인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어제 정상회담을 통해서 마주했지만 두 정상이 네. 이 최대 현안이죠. 강제동원 피해 배상 문제에 있어서 과연 일본의 어떤 실효성이 있는 대응이 있을지 네. 좀 의심이 되는 아직은 갈 길이 먼 상황입니다. 네, 이번 그 한일 정상이 이제 12년 만에 이제 마주했는데 일본의 그 진심 어린 사과, 그 배상에 대한 이런 얘기가 또 없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이 양국 정상이 마주하는 것이 12년 만인데요. 네. 정상회담을 통해서 형식에 구애받지 않은 셔틀 외교를 복원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그리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라고 불리죠. 지소미아의 완전 정상화를 선언했고요. 또 2018년 이후에 중단됐던 안보정책협의회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강제동원 배상 문제에 있어서는 특별히 나온 내용은 없었는데요. 기시다 총리가 역대 일본 내각의 인식을 계승한다 이런 발언만 했고요. 배상에 네. 있어서 어떤 일본의 구체적인 참여 여부는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강제동원 이제 피해자에게 우리가 이제 제3자 변제를 하기로 하고 또 이제 일본의 구상권 청구를 앞으로 이제 하지 않기로 이렇게 이제 방침을 정한 내용이 알려지고 있는데 사실 네. 이 제3자 변제란 말은 일본 측에서는 자신들에게 이걸 이제 그 변제할 그 배상의 의무가 있다. 본인들이 이제 배상 책임이 있다 이런 걸 뜻하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이제 그 입장인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그 양국이 모두 이제 그 수긍하는 그런 실질적 결과가 나오려면 앞으로 좀 더 시간이 좀 필요해 보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뭐 전범 기업의 참여도 있어야 되고 또 일본의 어떤 진심 어린 사과, 반성도 있어야 될 텐데요. 네. 일단 당장의 좀 실질적 결과만 말씀을 드리면은 당장의 결과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셔틀 외교 복원이고요. 이 반도체 공급망 강화를 위한 한일 간 경제 안보 대화를 신설하는 것. 이런 것들이 지금 구체적인 결과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또 한일 관계가 이제 정상화되면은 뭐 당연히 한미일 어떤 공조도 더 강화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부분들도 기대가 되고 있고요. 뭐 물론 앞서 계속 말씀드렸지만 여기에 발 맞춰서 일본의 성의 있는 조치, 응답이 함께 수반이 되어야겠습니다. 네, 한일 회담에 대해서 여야가 이제 극명하게 갈린 평가를 내놨죠.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의 결단으로 한일 관계 봄이 찾아왔다 이렇게 밝혔고요. 또 네. 민주당은 굴종 외교의 정점이라고 비판을 했는데요. 양당의 입장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어제 한일 정상은 한일 양국이 안보와 경제, 글로벌 아젠다에서 협력해야 될 파트너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셔틀 외교를 복원하기로 뜻을 함께 했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결국 일본의 하수인이 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발언하기도 조금 그럴 정도입니다. 어제 한일 정상회담 우리 외교사에서 가장 부끄럽고 참담한 순간이었습니다. 네, 양당의 입장 들어봤는데요. 이제 정상회담의 성과 결국 일본 정부의 태도에 달려 있다고 봐야 될 텐데요. 네. 일본이 성의 있는 모습을 보일지 그리고 즉 진정한 사과와 변제 과정에서 전범 기업들의 좀 적극적인 참여가 뒤따를지 이런 부분들이 한일 관계가 진정으로 회복되기 위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한일 정상회담 살펴봤고 두 번째 이슈픽 또 이제 짚어볼까요? 네, 두 번째 이슈픽 집안 단속입니다. 늘 뭐 공격보다는 이제 수비가 먼저다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어떤 이야기인가요? 네, 오늘 집안 단속 주제는 국민의힘과 민주당 양당 모두를 뜻하는데요. 네. 당내 갈등을 수습하기 위해서 양당이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있는데 뭐 그 과정이 지금 순탄하지만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군요. 새 지도부 체제를 이제 국민의힘이 갖췄는데 주요 당직 인선이 이제 확정이 됐죠. 네. 그런데 이제 처음에 그 김기현 그 신임 대표가 계속 이제 강조해왔던 연포탕 네. 좀 다양성이 부족하지 않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뭐 이미 당 대표 지도부도 친윤이 대거 이제 인선이 됐는데 지금 네. 이번에 당직 인선에도 친윤계 인사가 대거 발탁이 됐습니다. 당의 상림을 총괄하면서 또 총선의 공천 실무를 담당하는 중요한 자리죠. 사무총장의 이철규 의원 그리고 전략기획부총장과 조직부총장의 초선인 박성민, 배현진 의원이 발탁됐고요. 네. 수석 대변인의 유상범, 강민국 의원, 또 총선 전략을 세울 여의도 연구원장의 박수영 의원, 모두 친윤 인사입니다. 다만 지명직 최고위원회는 유승민계로 분류되는 강대식 의원이 임명됐는데요. 이 강 의원이 하지만 이 전당대회 때 친윤계가 주도했었던 그 나경원 전 의원 출마를 비판하는 연판장에 서명을 했었거든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조금 비윤계로 보는 것은 이제 어렵지 않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뭐 천하람 위원장 같은 경우는 이 강대식 의원이 그 유승민계를 떠난 지 이미 오래됐다 뭐 그런 이제 발언도 최근 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 김기현 대표가 이제 통합 행보에 이제 주력은 하고 있는데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고요. 네, 당대표 경쟁자였던 뭐 안철수 의원, 황교안 전 총리를 만나면서 갈등 봉합에 들어갔고 또 이재명 대표도 만났죠. 여야 협치에 시동을 걸었는데요. 뭐 말씀하신 대로 지도부에 이제 친윤 인사가 대거 입성한 데다 네. 조금 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번 주에 인선된 주요 당직자들도 또 친윤계를 발탁했기 때문에 연대와 포용, 탕평, 말씀하신 연포탕, 네. 예, 정치에 나서고 있는데 좀 연포탕이 끓기에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조금 후에는 연포탕을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이제 다 끓고 좀 재료가 좀 더 가미가 돼야 된다고 하는데 그것은 저희가 조금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지켜보기로 하고 이제 네. 그 민주당 상황도 한번 보죠. 내부 갈등이 이제 그 인적 쇄신 문제로 좀 번졌네요. 네,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 최대 의원 모임인 더 좋은 미래와 이 2시간 넘게 이 비공개 회동을 가졌는데요. 네. 이 더 좋은 미래, 이재명 대표에게 전면적인 인적 쇄신을 촉구했습니다. 총선을 이끌 사무총장과 전략기획위원장 등 주요 당직을 교체하라는 요구였는데요.
총선을 앞두고 이 대표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는 이른바 질서 있는 퇴진론을 두고도 뭐 의원들 사이에서 어떤 갑론을박이 이어졌다는 그런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민주당 그 당원 80조를 두고도 이제 현재 그 논란이 일고 있는데 이 조항은 이제 없애려고 하는 움직임이 보이면서 당 내용이 더 확산되고 있다고요. 네, 부정부패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면 당의 직무를 정지한다. 이것이 바로 이 당원 80조의 내용인데요. 네. 지난해 8월 전당대회 때도 이 정치보복 수사일 때는 구제 받을 수 있도록 이미 고쳤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번에 민주당 정치혁신위원회에서 80조를 아예 삭제하는 방안이 거론됐다는 그런 소식이 전해진 겁니다. 네. 이에 혁신위 내부와 당 지도부, 비명계 의원들 사이에서 비판이 거센데요. 혁신 후퇴의 길이다. 뭐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나겠냐며 이 개정이 추진되면 내로남불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요. 다만 오늘 나왔습니다. 오늘 민주당에서 나온 서면 브리핑을 보면요. 당원 80조 삭제와 관련해서 어떠한 검토나 논의도 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헛소문이었던 얘기인가요? 네, 뭐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지만 일단 공식적인 서면 브리핑 발표 내용은 그렇고요. 네. 어쨌든 사법 리스크로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이 지금 약해진 상황인데다 체포 동의안 부결 이후에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당내 갈등이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쉽게 지금 봉합되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라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양당의 이제 갈등 상황 이제 봉합하는 이제 그런 이야기도 살펴봤는데 네. 세 번째 이슈 또 볼까요? 네, 세 번째 이슈픽입니다. 네. 17시간의 간극입니다. 17시간, 그 69 빼기 50이 딱 나오네요. 너무 빨리 파악을 하시는데요. 최근에 뭐 하도 그 노동 시간에 대해서 이슈로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네, 맞습니다. 69시간까지 허용하는 개편안을 이 고용노동부에서 내놨는데 네. 17시간의 간극이 생각보다 국민들이 느끼기에 컸던 모양입니다. 반발이 심해서 지금 재검토해야 된다는 그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일주일 동안에 52시간에서 69시간, 17시간이 늘어나는 건 굉장히 뭐 이제 그 큰 폭이기 때문에 네. 체감하는 게 이제 국민들이 그 높을 수밖에 없는데 여론은 이제 반발이 좀 그 심한 상황이잖아요. 예.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그러니까 이제 재검토를 지시했었는데 어제는 아예 그 대통령이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다. 뭐 이런 그 입장을 또 밝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앞서 저희가 뭐 리포트에서도 전해드렸는데요. 한 번 더 좀 간략하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뭐 바쁠 때는 몰아서 일하고 쉴 때는 푹 쉬게 한다 이런 취지였지만 오히려 이 공짜 야근이 일상화될 것이다 등 여러 비판이 제기됨에 따라 윤 대통령 재검토 지시를 내렸고요. 그리고 어제는 아예 연장 근로를 해도 60시간 이상은 무리인 거 아니냐 이렇게 보완을 지시를 했습니다. 네. 온라인상에서 부정적인 여론이 높았고요. 또 정부 개편안을 MZ세대 노조까지 반대한 것이 좀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이런 분석인데요. 국민의힘은 근로시간 개편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알리고 소통하겠다고 밝혔지만 민주당은 국민들 삶의 현실을 모르는 탁상 행정이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60시간은 이제 주 5일 일한다고 봤을 때 이제 그 60 나누기 5 하니까 하루에 12시간. 12시간. 보통 이제 점심시간 제외하고 8시간인데 네. 하루에 4시간씩 더 한다는 거는 상당히 무리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예. 뭐 그걸 저축해서 나중에 뭐 한꺼번에 더 쉴 수 있겠다 뭐 이런 게 이제 취지긴 한데 아무튼 이제 반발이 심한 상황이고 네. 주 4일제로 이제 가고 있는 그 나라들도 있는데 우리가 좀 반대로 가는 거 아니냐. 그리고 이제 OECD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우리가 노동 시간이 뭐 절대적으로 압도적으로 좀 그 높은 국가에 속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세계의 흐름에 약간 역행한다 이런 지적들도 있는데요. 네. 한국행정연구원 보고서를 살펴보면 한국 전체 취업자의 연간 실제 노동 시간, 그러니까 1년간 일하는 실제 노동 시간이죠. 네. 지난 2021년 기준입니다. 우리나라가 1915시간입니다. 예, 1915라는 숫자만 들으면 조금 어떤 정확한 감이 좀 안 오실 텐데요. 네. 독일은요, 네. 1349시간입니다. 네. 그리고 1년에 약 뭐 한 어쨌든 하루 1시간 이상은 더 한다는 얘기네요. 네, 그리고 덴마크가 1363시간, 영국이 1497시간, 일본이 1607시간인데요. 네. 이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 특히 독일과 비교했을 때 1915에서 1349를 빼면은 무려 1년에 우리나라가 독일보다 566시간을 더 일하는 거고요. 네. 또 뭐 같은 동양권 문화죠. 일본과 비교해도 308시간을 더 일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나라도 지난 2008년에 2228시간이었거든요. 2228시간에서 몇 년도예요? 2008년입니다. 2008년 한 15년15년 전에. 전이죠. 예. 네. 그러다가 이제 지난 2021년에
1915시간이 돼서 이제 사실은 한 300시간 이상 이제 많이 줄어들긴 했습니다만 네. 노동 시간이 아직도 OECD 국가에 비해서는 아직 많은 편이고 높은 수준이고 말씀하신 대로 이 주 4일제가 지금 공공연하게 이제 여러 국가에서 나오고 있는데 얘기가 우리나라도 그렇고요. 좀 앞으로 이 근로시간 개편과 관련해서 지금 이왕 재논의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네. 재논의하기로 한 김에 정부가 좀 노동자와 국민의 목소리를 더 듣고 소통을 해서 좀 신중한 그런 결정, 신중한 좀 결과를 내놔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주간 이슈픽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지수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3월 17일 정치권의 뜨거운 말말말 강아랑의 정치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정치톡은 바로 소맥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어제 저녁 한일 정상회담을 마친 후 소주와 맥주를 마셨다고 하죠. 한국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해 회담을 진행한 것은 이번이 12년 만인데요. 윤 대통령은 맥주를 마시던 중에 화합과 융합의 취지로 한국 소주를 함께 마셔보자고 제안했고 소맥을 맛본 기시다 총리는 한일 우호의 맛이라면서 화답을 전했습니다. 허심탄회한 분위기 속에서 두 사람의 만남이 이어졌습니다. 독도 이야기는 전혀 나누지 않았다는 대통령실의 주장과는 달리 일본 NHK는 기시다 총리가 독도 이야기를 했다고 보도해서 상반된 내용이 전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가운데 이번 한일 정상회담의 성과를 두고 여야 간의 평가도 극과 극으로 나뉘고 있습니다. 강제징용 당했던 분들의 이 문제가 최대 갈등 걸림돌이었는데 이 문제를 일단 봉합을 했다.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로 나아가는 첫발을 디뎠다. 전쟁이라는 거는 계획적으로 일어날 수도 있고 우발적인 상황도 있을 수 있어요. 지소미아와 같은 그런 정보 실시간 공유, 이거는 일본보다도 우리에게 필요한 상황입니다. 여당에서는 윤 대통령의 결단을 높이 평가하면서 지소미아 복구 등을 주요 성과로 꼽았습니다. 반면 야당에선 내선일체라는 말까지 언급하면서 부정적 평가를 낸 상황이죠. 윤석열 대통령께서 대한민국 국익과 일본의 국익이 사실상 같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고 내선일체라는 말도 올라왔습니다. 가해자인 일본은 가만히 있는데 피해자인 우리가 매달리는 굴욕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성과로 보자면 왜 갔나? 민족의 자존심까지 내팽개치면서 외교적으로 우려스러운 상황으로 몰아넣었다. 정치권에선 극명하게 엇갈린 평가가 나오지만 두 정상은 이른바 소맥 화합주로 새 시대를 외쳤습니다. 이번 만남으로 얼어붙었던 한일 관계가 협력의 관계로 발전할 수 있을까요? 자, 이어서 두 번째 정치톡은 잠자는 학폭 법안입니다. 드라마 더글로리와 이른바 정순신 사태로 학교폭력 근절 요구가 더욱 거세지고 있는데요. 국회 의원정보 시스템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서 심사를 기다리고 있는 학교폭력 예방법은 36건이나 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사이버 폭력 대응 강화부터 피해 학생 보호까지 아주 다양한 내용이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법률에 아예 그 사이버 폭력의 정의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피해 학생에 대한 보복행위의 정의에 정보통신기계를 활용한 내용도 포함해서 구체화한다는 게 주요 내용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요. 4월 국회에서 이 법이 반드시 통과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SNS상에서 이뤄지는 사이버 괴롭힘에 집중했습니다. 사이버 폭력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는데요. 이뿐 아니라 서동용 민주당 의원은 피해 학생이 입은 금전적 손실에 대해서 환불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면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사이버상에서의 접근 금지도 명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은 금전적 피해에 대해서는 피해 학생 보호가 법적으로 좀 미비한 상황입니다.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 중에 하나로 전기통신을 이용해 접근을 하는 경우를 명시하고 피해 학생에 대한 금전적 손실이 발생할 경우에 피해 금액의 환불 조치를 추가함으로써 이외에 계류 중인 학교폭력 예방 법안을 살펴보면 졸업과 동시에 사라지는 생활기록부에 적힌 학교폭력 기록을 유지해야 한다는 내용, 그리고 또 피해자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국선 보조인을 둘 수 있게 한 조항, 또 학교폭력을 신고한 제3자가 보복 조치를 당할 경우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법안들입니다. 안타깝게도 학교폭력 법안의 국회 계류 현상은 갈수록 더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학교 폭력과 관련해서 사회적 관심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입법 자체는 증가하고 있지만 정쟁으로 인해서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갈수록 교묘해지는 학교 폭력, 철저한 예방책과 충분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사후 약방문에 그치지 않을까요?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학교 폭력 법안이 4월 국회에선 꼭 처리되길 바라봅니다. 지금까지 강아랑의 정치톡이었습니다. 네, 청년 정치인의 시각으로 정치권 이슈를 분석하고 토론해보는 국회 라이브6 청년 마수. 오늘도 권지웅 더불어민주당 전 비대위원, 문성호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먼저 그 한일 정상회담 이야기부터 이제 해볼게요. 얻은 게 이제 한일 관계 정상화라고 한다면 사과와 이제 배상은 좀 이렇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당은 한일 관계 봄이 왔다. 야당은 굴욕 외교 대참사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이게 이제 국익에 도움이 될지 아니면 이제 뭐 다 바치고 또 빈손으로 돌아온 것인지 두 분의 그 바라보는 시선 평가부터 좀 들어볼까요? 예, 권 의원. 일단 저는 이 외교가 누굴 위한 외교였는가 이렇게 되묻고 싶어요. 이익을 본 사람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일본이 이익을 본 것 같고 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도 이익을 본 것 같아요. 문재인 정부가 하지 못했던 정상회담을 해낸 정치적 성과가 있으니까요. 근데 국가, 그러니까 대한민국 차원으로 오면 무엇을 얻었는가 되물을 수밖에 없어요. 일단은 사과를 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일본 외무상이 최근에 강제동원은 없었다. 근데 그 발언에 대해서도 제대로 비판조차 못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한민국 사법부가 판결한 것을 일본이 정면으로 부정하는데도 찍소리 못하고 돌아왔고 방사능 오염수와 같이 올해 4월부터 이제 방류 관련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런 이야기를 한 번도 언급하지 못했고 그리고 WTO 관련해서 우리가 제소해 놓은 게 있었는데 네. 그걸 철회하고 왔어요. 물론 얻은 거라고는 무역 제재 철회를 얻어왔죠. 근데 사실 그걸 얻었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이미 이제 WTO 질서를 해치고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소송을 해서 이겨서 조정할 수 있었던 거라고 저는 보여지고 게다가 조정이 안 된다 손 치더라도 한국 산업에 별다른 영향이 없었어요. 중국을 통해서 관련한 어떤 제품들은 수입해오고 있었고 자국이 만들어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왜 이렇게 조급하게 했을까? 피해자분들에게도 상당한 모욕을 주고 국민 전체에게도 상당한 모욕을 주면서 왜 그랬을까라고 했을 때 저는 남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정상회담 하면서 소맥 한잔 하는 그 장면이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밖에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박하게 이제 평가를 해주셨는데요. 예.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한일 관계라는 것이 굉장히 특히 저희 우리나라에게는 민감한 관계인 만큼 이런 정책이나 뭐 어떤 외교관적인 부분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뭐 윤 대통령께서 이익을 봤다라고 이야기하셨지만은 실제로 이번에 윤 대통령께서 내린 어떤 지금 일본에 대한 일종의 양보 이런 것을 결정하시게 되셨을 때 당연히 국민이나 국가적인 비난을 받으실 거라는 걸 우리나라 국민 누구나 알만한 사안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감수하고 어떤 외교 정상을 이뤄낸 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저희가 좀 좋게 평가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부분이 있고요. 다만 얘기하신 바와 같이 우리가 일종의 어떤 명분을 양보했다라면 거기에 걸맞는 실리를 얻어왔어야 하는데 과연 그만큼을 일본에게서 얻어온 것이 있는가 여기에 대한 평가가 지금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저 또한 조금 부족한 점이 있지 않나 싶어서 이 부분에서는 우리가 명분을 양보한 만큼 일본에게 다른 부분에서 좀 더 양보를 강하게 요구했어도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아쉬움이 조금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번에 이렇게 결정이 된 것은 단순히 일본과 우리나라만의 관계를 볼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한미일 3국의 관계로 저는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실제 저희가 일본에 대해서 양보를 하고 하는 것은 일본이 이뻐서 하는 일이 절대 아니죠. 결국 지금 우리가 어떤 미국이라고 하는 패권 국가의 헤게모니 안에 같은 라인으로 일본과 있고 그 헤게모니를 주도하는 국가가 지금 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안보 이슈에 있어서 우리 두 나라의 공조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특히 이제 이 안보적인 자산을 우리가 받는 입장이 강한 이 동맹에서 우리가 우리 입장만 고수하는 것 또한 사실 전체적으로 국익에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네. 실제로 이번에 한미일 해구산에 대한 논의가 새로 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또 추가로 과거와 달리 이제 신냉전 체제가 점점 격화가 되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나 아니면 지금 중국의 패권 행보 이런 것처럼 저희 나라의 안보 위협이 이전
사람보다 더 가까이 다가와 있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어떤 스스로의 비판을 조금 감수하고 네. 이런 부분을 양보하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한미일 이제 삼국 공조를 위해서도 이제 좀 불가피하게 선택한 네. 측면이 있다는 그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국민들이 이제 상당히 그 합리적이기 때문에 과거에만 또 이렇게 집착하고 얽매일 수는 없다. 뭐 이런 이해하는 측면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일본의 현재 입장은 아까 이제 권 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식민 지배가 이제 불법이 아니었다는 일본의 그런 입장, 강제 동원은 없었다. 또 65년 청구권 협정으로 모든 배상이 해결이 됐다. 2018년 한국 대법원 판결을 국제법 위반으로 간주한다. 이런 그 일본의 인식, 이 상황에서 과연 얼마나 우리가 또 그 진전된, 진일보된 그런 한일 관계를 이어갈 수 있을지, 우리 그 두 청년 정치인은 바람직한 한일 관계의 모습이 어떤 거라고 좀 바라보실까요? 기본적으로 거의 대부분의 국가가 인정하고 있는 제국주의로 인한 어떤 침략, 범죄 이런 것들을 반성하는 것이 기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예를 들면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던 독일의 경우에는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7조 2천억 정도를 배상했어요. 그러니까 독일 정부가 한 3조 6천억을 내고, 그리고 전범 기업이었던 폭스바겐 등이 또 3조 6천억을 내서 네. 그렇게 해서 자신의 일을 반성하는 것, 이게 미래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계 개선이라고 하는 건 그런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개선되는 것이죠. 근데 지금은 강제동원은 없었다는 외무상의 말에 아무 말도 못하고 있고, 그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너무 묵인하고 있어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외교를 외교 사유화라고 부르고 싶은데요. 왜 그러냐면 사실 어떤 한국의 국익이 있다 손치더라도 외교적 관계를 통해서 그것을 다 구현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정도에서 멈췄어야 되는데 지금 그 정도가 아니라 구상권 청구 앞으로도 안 하겠다고 말하고 오고, 그런 말들을 왜 하는지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게다가 본인이 평생 대통령입니까? 그런 것도 아니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카드를 너무 함부로 쓰고 있고, 게다가 대법원이 판결한 것을 스스로 부정하고 있어요. 마치 청구권 협정에 그 어떤 강제동원에 대한 청구권이 포함되어 있다고 자신이 법적 해석을 하는데 그런 걸 어떻게 함부로 합니까? 저는 정말로 잘못한 외교라고 생각하고 두고두고 보수 정부에 되게 부담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독일의 사례처럼 어쨌든 이 과거를 정리해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입장. 저도 이제 어느 정도 동의하는 부분이 몇 가지 있는 것이, 아무리 지금 일본이 이것이 과거의 문제, 과거의 한일 기본협정에서 우리하고 배상을 했다 이러다 하더라도 우리 두 국가 간의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는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일본의 어떤 진정성 있는 사과 이런 것을 우리가 항상 이야기하는데, 일본이 사과하지 않았다는 것과 달리 사실 일본은 사과는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그런데 왜 문제가 자꾸 되냐면 사과를 하고 나서 그런 다음에 이제 위안부에서 강제적인 동원이 없었다, 다른 얘기를 하는 거죠. 앞에서 사과를 하고 뒤에 가서 다른 얘기를 자꾸 하니까 거기에 대한 국민 정서가 자꾸 나빠지는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일본에서도 만약 본인들이 명분을 챙긴다라고 했으면 그 명분을 우리가 양보해 주는 만큼 우리 국민들이 그래 너희들이 사과는 안 하는 대신에 우리한테 이만큼 뭔가를 해줬어 라고 느낄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사실 그렇게 하면서도 발언 한마디 때문에 결국 다시 국민 감정을 건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좀 일본 측에서도 좀 발언을 조심해줘야 될 필요가 있고, 저희 정부에서 직접적으로 그걸 요구하기 어렵다면 좀 이렇게 외교적인 채널을 통해서 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이 왜 이어지지 않는가, 여기에 대한 비판은 저도 당연히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얘기하신 바와 같이 우리나라가 쓸 수 있는 카드를 왜 그렇게 쉽게 포기하는가,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야기를 많이 해봐야 된다고 알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또 나눌 그 의제들이 앞으로 지금 또 여러 개가 남아 있기 때문에 주어진 시간은 좀 한정돼 있고, 이야기를 이제 좀 짧게 좀 정리해서 그렇게 여러 이야기를 좀 논의해보는 그런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일제 그 강제 동원 해법만큼이나 주 69시간제에 대한 그 비난 여론도 이제 거세게 나왔습니다. 처음에 이제 그 MZ 세대는 주 69시간제를 좋아한다, 이런 게 이제 정부 쪽의 이야기였는데, 실제와 다르다라는 그 MZ 세대 이야기를 듣고 제도 보완에 들어갔습니다. 실제 그 청년 두 분이 느끼시는 주 69시간에 대한 그 청년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좀 짧게 들어볼까요? 그러니까 이게 노동 시간이 작다고 생각하는 제 또래는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기업에 따라서 좀 제때 마치는 친구들이 있긴 하나, 연차를 충분히 자유롭게 쓴다 이렇게 말하는 친구도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눈치 볼 수밖에 없는 것이잖아요. 근데 그 상황에서 주 69시간까지 가능하다고 하면 회사의 사정에 따라서 사실 개인의 삶을 맞춰야 되는 건 너무 자명한 일이어서
저렇게 되면 뭐 사정에 따라서는 무조건 69시간 하겠는데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되려 이제 지금 주 60시간이라고 하는 것도 한국 전쟁이 이제 정전 협정을 맺기 전에 대한민국이 만들었던 근로기준법의 최대 상한이 주 60시간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때로 이제 퇴행하는 것이었는데 그런 것들을 어떤 노동개혁이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저는 어폐가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더는 그것을 제대로 바로잡는 어떤 계기가 청년이 말해서 바로잡겠다라고 하는 것도 저는 되게 이상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들의 이야기만 듣는 게 아니라 전체 국민들의 사정을 봐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라 내가 관심 있고 내가 좋아하는 애가 이렇게 말하니까 내가 그거 많이 들을게 이런 뉘앙스예요. 일리가 있네요. 그 40, 50대도 있고 또 그 이상의 또 노동자들도 있는데 그렇죠. 특히 MZ 세대만 주목해서 뭐 이런 그 개편안을 내놨다는 게 좀 그 이해가 안 가는 측면도 있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MZ 그 세대 노조라고 불리는 그 노조가 말한 내용이 사실 다른 노동계에서도 계속 이야기해왔던 겁니다. 근데 누가 이야기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까지 바뀌는 게 되려 이 정책 결정이라고 하는 것 자체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MZ 세대가 이제 반발하니까 또 한 번 물러선 요것도 이제 같은 그 맥락이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결국 뭐 69시간 정책이라고 이야기를 계속 어떤 워딩을 잡고 있지만 이것은 이제 고용 유연화 정책이고 그 정책에 이제 바뀌는 점으로 했을 때 결국 매달 정량으로 52시간을 캡을 놓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그걸 조절할 수 있게 하는 거기 때문에 연간 근로 시간으로 따지면은 앞선 제도와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이 안대로라면. 그런데 여기에 이제 MZ 세대뿐만이 아니라 뭐 사실 저희 당내에서도 어느 정도 비판점이 있었던 게 뭐냐면은 실질적으로 이 제도의 원안대로 지금 노동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이것이 적용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얘기하신 바와 같이 이 지금도 법이 보장하고 있는 연차 같은 걸 쓸 때 직원들이 어느 정도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그것을 사용하는 뭐 순서라든가 뭐 자신들이 원하는 시간 같은 거를 뭐 직급이나 이런 걸 통해 결정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나라 회사 문화에서는. 그렇다면은 결국에 얘기하신 바와 같이 내가 앞선 달에 많이 일했기 때문에 다음 달에 뭐 내가 자유롭게 연차를 쓸 수 있다 이런 분위기로 흘러가지 않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고용 유연화라고 하는 취지 자체는 동의를 해도 이 법안대로 그대로 이 안대로 실행이 되기가 좀 어려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비판 의견이 굉장히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께서도 재검토를 이야기하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MZ 세대 노조의 이야기를 듣고 바뀌었다 이게 뭐 권지웅 비대위원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너무 특정 목소리만 반영되는 것처럼 느끼실 수도 있지만 거꾸로 이제 이 노동개혁이라는 건 지금 젊은 층이 앞으로 가장 많이 노동을 할 시간이 남아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얘기를 조금 더 중하게 듣는 것도 저는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 이거를 듣고 결정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셨을 때 대통령께서 이런 MZ 세대들이 흔히 얘기하는 그 MZ 노조가 찬성할 것처럼 느끼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지 않으니까 더 이렇게 생긴 건데 그렇다면은 대통령께서 이 젊은 층에 대한 관심도나 중요성은 많이 느끼시지만 아직 좀 그런 정서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계신 것 같지는 않다. 그래서 주변에 조언이 좀 많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 그 MZ 세대 그 당사자신데 주변의 친구들이나 이제 주변을 이제 살펴보면 요 그 주 69시간제에 대한 그 반응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비판적이죠. 왜냐하면 기존에 52시간만 해도 흔히 얘기하는 9to6으로 하루에 8시간씩 일을 한다고 해도 5일이라면 40시간입니다. 그래서 52시간을 일하려면은 주말 출근도 하고 4시간 야근을 해야 52시간이에요. 근데 이것도 부족해서 더 시킨다라는 이야기처럼 나오는 말이 누가 그걸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뭐 세부 사안에 대해서는 실제로 그렇지 않다라고 한들 결국 그렇게 되면 내가 어떤 해에는 어떤 월에는 60시간 넘게 근무를 할 수 있다는 건 사실 아니냐. 이렇게 하면 이걸 받아들이기가 좀 어렵죠. 네, 알겠습니다. 그 실제 그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나는 그 일할 만큼 일했기 때문에 이제는 휴가도 있고 한 상황에서 휴가를 내고 싶다. 하지만 업장이라는 게 항상 그 개인 상황을 이제 뭐 그 들어주고 그 편의를 봐줄 수만은 없는 그런 또 상황들이 있잖아요. 일이 많이 몰렸을 때 꼭 인력이 지금 이제 부족한 상황에서 나는 내가 저축 계좌로 그 지금 휴가를 쌓아놨기 때문에 쉬겠다 했을 때 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어때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떤 노동과 관련해서 사업자 측의 어떤 고충도 이해는 됩니다. 매번 이게 이제 일이 몰렸을 때 사람을 새로 뽑기가 쉽지가 않은 이런 것들이 있는 건 알지만 사실 근로감독 받는 처지라고 하는 걸 윤석열 대통령이 전혀 이해를 못한 것 같아요. 검사여서 그런지 검사분들은 약간 프리랜서처럼 어쨌든 자기에게 주어진 과업이 있고 그걸 어떤 시기 내에 그냥 처리하면 되는 거이지만 근로감독을 받는 보통의 사업자에 계신 분들은 그런 것 자체를 동등한 위치에서 협상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프리랜서면 모르겠어요.
몰아서 일하고 나중에 좀 쉬고. 근데 이제 노동계약이라고 하는 근로계약이라고 하는 게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반영할 필요가 있고 저는 이게 좀 논란이 된 만큼 어떻게 한국의 근로시간을 줄여나갈 건가로 좀 논의가 이어져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프리랜서가 오히려 거기서 더 자유롭지 않을 수도 있어요. 어떤 면에서 그렇죠. 저 역시는 그렇습니다. 사실 그런 고충을 좀 느끼고는 있습니다. 네, 직장생활 예전에 이제 해보니까 이거를 네. 실제 자기 마음대로 이제 좀 자기 의지대로 그 휴가를 사용하는 사람도 있고 또 이제 회사를 더 바라보면서 개인의 그런 의지를 좀 꺾으면서 생활하는 사람도 있고 다양한 부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엔 그 문성호 대변인께만 질문을 드릴게요. 네. 국민의힘 새 지도부와의 만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당에서 여론을 적극적으로 설득해야 한다 이런 그 주문을 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들렸냐면 한일 정상회담 그리고 이제 주 69시간제에 대한 그 좀 안 좋은 그 민심을 당에서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민심을 좀 돌려야 된다 이런 역할을 해달라는 그런 주문으로 들리는데 당이 대통령실에 이제 직원을 못하고 역할만 수행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우려 목소리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대통령께서 어떤 정당 간의 협의를 이제 얘기하신 거지, 협조를 이야기하신 건데 당연히 이제 여당 입장에서야 이런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협조하는 것이 맞죠. 그런데 그것이 단순히 성공을 하기 위해서 하는 협조라는 것이 거기 안에 건전한 비판도 들어가는 것인데 대통령께서 이런 부분 또 적극 수용하신다면 저희도 사실 밖에 나가서 이야기하기가 좋거든요. 예를 들면 뭐 이렇게 국민들에게 좀 정서적으로 안 좋은 어떤 정책이 나왔을 때 저희가 내부에서 어느 정도 대통령께 비판을 하고 또 대통령께서 그걸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여주시면 아 이렇게 저희들이 국민의 의견을 잘 수렴하고 대통령께 잘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도 국민들의 여론에 항상 촉각을 세우고 계십니다라고 저희도 말하기가 편해지는데 그런 거 없이 일종의 어떤 상향에서 오더내리 듯이 이것에 대해서 너희들이 좀 국민들을 설득해라. 물론 그래도 해야 되는 역할이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그게 국민들에게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희도 당당하게 어떤 비판의 목소리를 낼 수 있다라는 이미지를 이 국민 여러분께 드려야 저희가 또 국민 여러분께 어떤 정책을 설득하기도 더 편해지는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앞으로 신경 써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앞으로 또 이제 지켜봐야 된다라는 말씀이셨고 그 권지웅 위원께 이번에 또 질문 드릴게요. 그 어제 그 민주당 의총에서 이재명 대표 이제 발언이 나왔는데 이 발언을 두고 이제 해석이 좀 분분하게 나오고 있어요. 그 발언이 이제 총선 승리를 위해서라면 어떤 일도 할 수 있다. 바로 그 어떤 일이라는 그 워딩이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최근에 나오고 있는 그 질서 있는 퇴진까지도 감내할 수 있다는 건지 인적 쇄신을 의미하는 건지 우리 권지웅 위원은 어떻게 해보세요? 뭐 지금 그 어떤 일도 할 수 있다에 사퇴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쨌건 작년 8월에 이제 당원들에 의해 선출이 되었고 당장 뭐 어떤 이제 구속되거나 이런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하기는 어렵고요. 근데 그래도 지난번에 이제 체포동의안 표결에 있어서 의회 이탈표가 되게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것을 의식하고 있는 듯합니다, 대표님께서. 그리고 최근에 이제 적대적 행위를 하는 당원들께도 당부의 메시지를 계속하고 내고 있고, 뭐 수박 칠적이라고 하는 포스터를 만든 분은 고발 조치까지 하겠다고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제 당내에 이견은 존재하겠지만 그것을 적대화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용납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내고 있는데 저는 이런 행위는 좋은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좀 한 발 더 나가려고 하면 예를 들면 당 기구를 통해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대응한다던가 혹은 아니면 당직을 가진 자가 또 검찰과 그런 어떤 개인의 사법 리스크를 대응하는 것 이런 것들을 어떻게 거리두기 할 거냐 거기에 대한 어떤 행동이 있을 거냐에 따라서 또 당내의 여론들이 좀 달라지지 않을까 싶고요. 여튼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의 봉합이 있는 것 아닌가? 최근에 이제 더미래라고 하는 민주당의 최대 계파라고 불리는 모임과 한 50여 명 있죠. 미팅을 했을 때 거기서 인적 쇄신을 요청했는데 어쨌건 즉답을 하진 않았으나 좀 논의되고 있다는 보도도 있어서 하여튼 그런 노력 중에 하나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청년마수 이제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지금까지 권지웅 더불어민주당 전 비대위원, 문성호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 한일 정상회담 주 69시간제 등에 대해서 관련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국회 라이브6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십시오.